10일 1950년 6월 25일 이지숙은 눈이 뜨이자마자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안전뱅이 책상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라디오를 켰다. 북괴군들이 38선 전역에 걸쳐 대거 남침을 감행해왔습니다. 잡음과 함께 라디오가 토하는 말이었다. 태평스럽게 하품을 하고 있던 이지숙의 동작이 순간적으로 딱 멎었다. 이 불법 남침을 격퇴하기 위하여 국군은 즉각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추호도 동요하지 마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충격을 겨우 수습한 이지숙은 허겁지겁 라디오 볼륨을 낮추었다. 아나운서의 소리가 도망치듯 까마득하게 멀어지면서 지글지글 끓는 잡음만 더 소란스러워졌다.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 그런 반사적인 행동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라는 판단은 그 다음에 왔다. 그것은 틀림없는 남쪽의 국영방송이었던 것이다. 정신을 바로잡은 이지숙은 조심스럽게 볼륨을 다시 높였다. 전국의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4시를 기하여 북괴군들이 38선 전역에 걸쳐 대거 남침을 감행해왔습니다. 이 불법 두 무릎을 깍지 끼어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지숙의 가슴은 계속 벌떡거리고 있었다. 처음에 가슴을 쳐온 충격은 예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움 때문이었고 되풀이드는 방송을 따라 그 충격은 감격으로 바뀌며 가슴에 거센 물줄기를 일구고 있었다. 평소와는 판이하게 긴장감과 다급함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에 통쾌감과 승리감을 일으키고 있었다. 마침내 인민해방을 위해 일어났구나. 드디어 인민해방의 날은 오는구나. 그녀는 푸들거리는 가슴 가득 숨을 들이키며 눈을 내리감았다.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렸던가. 얼마나 애타게 고다했던가. 이제 본격적 투쟁이 시작되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을 척결하고 그 앞잡이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여 진정한 인민해방의 나라, 참된 민족통일의 나라를 이룩할 투쟁이. 가죽 혁대로 온몸을 고문당했던 그 살찢어지는 고통이 비로소 저릿저릿한 환희로 바뀌는 것을 그녀는 여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두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줄줄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얼굴의 굴곡을 따라 턱에 이르러 방울져 떨어지면서 턱 아래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눈물이 목까지 타고 내리는 것을 느끼며 투쟁하리라. 끝까지 투쟁하리라. 싸우리라. 끝까지 싸우리라. 마음 다져 속립술을 깨물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쉴 새 없이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이지숙은 단호한 몸짓으로 라디오를 꺼버렸다. 이지숙은 아침밥을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을 나섰다. 칠동 쪽으로 길을 잡았다. 고정선을 찾아 나선 것이다. 라디오가 있을 리 없는 안창민에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릴 필요가 있었다. 도당이나 다른 어떤 선을 이용해서 알게 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임무였다. 이지숙은 사람들의 동정을 유심히 살피면서 걸었다.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라디오라는 물건은 전화나 축음기처럼 귀한 물건이었다. 어지간한 살림살이가 아니고서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그 소식을 모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금쯤 지주 몇몇이 알고 있을지 몰랐다.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것들. 어디다 대고 불법 남침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가. 친일파, 민족 반역자라는 민족적 죄목도 모자라서 미 제국주의자들에게부터 나라와 민족을 또다시 팔아먹는 신식민주의자들이 어디다 대고 그따위 소리를 찌꺼리고 있는가. 일제시대에 저지른 죄과에다가 해방 5년 동안에 다시 저지른 죄과까지 합치면 그 집단은 마땅히 하나도 남기지 말고 처단해버려야 한다. 가차없는 그놈들의 처단 없이는 인민해방도 민족 일체도 통일조국도 성취되지 않는다. 인민을 착취하고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아무런 숙제도 처벌도 받지 않고 외국 군대의 폭력으로 보호를 받아가며 또다시 군림하는 역사. 그 더럽고 추악한 역사를 때려부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혁명의 피 흘림은 기필코 필요한 것이다. 오라, 인민의 군대여. 혁명의 붉은 깃발을 나부끼며 어서 치달아 오라. 이지숙은 줄기차게 뛰는 심장에 격렬한 박동을 느끼며 칠동의 당산나무 아래를 지나고 있었다. 배동문의 사이 왼쪽에는 고추와 숯이 새끼줄에 끼워진 묵은 금줄 다리가 걸려 있었다. 안전 신호였다. 이지숙은 민첩하게 주위를 살폈다.
의심스러운 인적은 없었다. 그녀는 사리반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권 서장은 숙직 근무자한테서 라디오의 보도 내용을 보고받고 부랴부랴 경찰서로 나왔다. 마음이 다급한 것처럼 생각에도 아무 질정이 없었다. 빨치산만 제거한다고 일이 해결될까 하는 평소부터 미심쩍고 꺼림칙하게 남아있던 생각이 들어맞았다는 것만이 분명할 뿐이었다. 그 보성에서는 무슨 연락이 없었소? 권 서장은 라디오에 신경을 모으며 물었다. 없습니다. 연락을 취해볼까요? 권 서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관두시오. 기다립시다. 고개를 저었다. 이런 긴급 사태에 대비해서 상부에서 어떤 명령 하달이 없을 리 없었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부에서 괜히 미리 설쳐 일을 번거롭게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 빨리들 출근하도록 연락을 취하고 그 김중사도 이쪽으로 부르시오. 백남식도 떠나버리고 없는 지금 한개 분대로 줄어든 군병력도 자신의 지휘 책임 아래 있다는 것을 권 서장은 환기하고 있었다. 권 서장은 라디오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내용만 되풀이하고 있는 보도를 그대로 놓고 보자면 전쟁은 북쪽에서 먼저 도발한 것이고 그 양상은 전면적이고 상황은 이쪽이 불리하다는 인상이었다. 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이 멸공통일, 북진통일을 당당하게 내세운 것이 언제부터였으며 대통령의 그 힘찬 주장에 발맞춰 국방장관이고 참모총장이 입을 모아 한시라도 명령만 내리시면 점심밥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밥은 신의주에서 먹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혼장담을 그 얼마나 자주 했던 것인가. 그 장담은 마치 무슨 노랫가락처럼 유행된 말이 아니던가. 그런데 북쪽한테 먼저 공격을 당하는 것은 뭐며 상황이 불리해진 것은 또 뭐란 말인가. 국방장관이고 참모총장이고 정작 별다른 실속도 없으면서 대통령이 듣기 좋도록 허풍만 떨어댔단 말인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북쪽의 행위를 놓고 불법 남침 운운하는 점이었다. 주의를 달리하는 두 정권 사이에 상호 협약한 무슨 법이라도 있었던 것인가. 그런 법이란 애초에 없었던 상태로 이쪽에서는 멸공 북진 통일을 내세우며 남쪽의 빨갱이들을 소탕해왔고 저쪽에서는 공산혁명 통일을 내세우며 남쪽의 자기 편을 지원하는 상태로 싸움은 벌써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불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린가?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다급해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쪽의 멸공 북진 통일은 합법이고 저쪽의 공산혁명 통일은 불법이라는 것인가? 도대체가 모를 소리다. 불법을 따지자면 2차 대전 때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을 폭격한 경우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저쪽 공산 정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따지고 있는 불법인가. 이쪽의 정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저쪽에서도 이쪽이 북진 통일을 감행하는 경우 불법을 따질 근거가 없기는 매일반 아닌가. 그동안 공산혁명을 하겠다고 태백산맥을 통해 지속적으로 난파시킨 빨치산과 이번의 도발과는 뭐가 다른가. 수의 많고 적음이 다를 뿐이 아닌가. 싸움의 규모가 크고 작음이 다를 뿐이 아닌가. 그런데 왜 그때는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와서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 싸움이 크게 벌어졌으면 그에 맞서 싸우는 일만 있지 않은가. 잠꼬대 같은 엉뚱한 소리 짓거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싸움은 총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자는가. 빌어먹을. 권 서장은 우라가 치미는 걸 느끼며 라디오 앞에서 돌아섰다. 서장님, 전화 왔습니다. 권 서장은 바삐 전화기 쪽으로 갔다. 전화 바꿨습니다. 권 서장입니다. 아, 이거 대체 어찌게 된 사태요? 전화기에서 터져나온 소리였다. 거기 누구십니까? 보성경찰서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던 권 서장은 상대방의 무례함으로 그만 속이 뒤집히고 말았다. 상대방이 유지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는 감정이 섞이는 대로 내쏘았다. 아, 나 최익달이요. 예. 우리도 방송 외에는 더 이상 아는 게 없습니다. 권 서장은 전화를 짧게 끊으려고 이렇게 말을 무질렀다. 아니, 그게 무슨 무책임한 소리요. 빨갱이들 난리가 터졌는데 경찰에서 물러다니. 그것이 말이라고 하고 앉아서 시방. 권 서장은 울컥 솟기는 우월화를 애써 억눌렀다. 돈에서 비롯되고 있는 그의 상습적 무례를 견디거나 받아줘야 할 이유는 하등 없었다. 그러나 그가 갖게 된 당연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은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경찰인 자신이 갖는 답답함이나 궁금함을 감안한다면 최익달을 비롯한 유지라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할 것인지는 충분히 헤아려지기도 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 앞에서 경찰이나 그들이 동일한 표적이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 최 원장님,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십시오. 우리 경찰이나 유지들이나 좌익 앞에서는 다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난리가 천리 밖에서 터지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없고 여긴 위험하지도 않은 상태 아닙니까? 아마 상부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올 것 같으니 다시 연락하도록 하십시다. 사장님 말도 알아듣겠소만 여기가 위험하지 않다는 말은 틀린 말이오. 산중에 아직도 헌다 허는 빨갱이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판인데 그것들이 요 몇 달 맨치로 가만히 있을 성 불러요? 때는 요때다 하고 설레발 치고 나설 것 아니겠소? 천리 밖에서 진을 친 수많은 빨갱이야 안직 무서울 것 없지만 바로 옆구리에 붙어있는 빨갱이가 문제다 그것이오. 그것들이 예사 것들이 아닌디다가 군인도 수가 팍 줄어불지 않았냐 말이오. 그래서 군경은 벌써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비상근무고 뭐시고 다 좋은디 그저요 권 사장님이 보기로는 빨갱이들이 여기까지 밀고 내려올 것 같으요? 아까 말한 대로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러다가 그냥 쫓겨 올라갈 수도 있는 일이고 어쨌거나 우리 쪽에서 하기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 봉사 문고리 더듬뛰기 하는 소리고 산동 빨갱이들은 어찌 움직일 것 같소? 아마 무작정 덤비지는 못할 겁니다. 눈치 보아가며 상황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거 참 농지개혁도 그냥저냥 지내가고 인자 다리 뻗고 살만 혀졌는갑다 였더만 이것이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소. 좌우간에 빨갱이는 우리 철천지 왼수요 왼수. 한숨을 내쉬는 최익달의 말에 맥이 빠져 있었다. 그럼 다시 연락하도록 하시오. 권 사장은 전화를 끊는 쪽으로 말을 매듭지었다. 그리합시다. 그나저나 피난을 가야 할런지 어쩔란지 원. 최익달은 끝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고 그 말은 권 소장의 가슴에 묘한 느낌으로 엉켜들었다. 경찰이나 유지들은 공산주의자들 앞에서는 동일한 표적이면서 그 행동의 방향은 정반대였다. 경찰은 공산주의자들과 맞서야 하는 의무뿐이었고 유지라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을 피해 얼마든지 도망칠 자유가 있었다. 그 당연한 사실 그는 무슨 어려운 문제나 되는 것처럼 그때서야 깨우쳤던 것이다. 어이 박순경, 앞으로 보성경찰서가 아니면 전화 바꾸지 마시오. 권 서장은 다시 라디오 쪽으로 가면서 일렀다. 방송에서 알리는 새로운 소식은 없는 채로 유지들의 전화만 줄을 잇대고 있었다. 보성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것은 10시쯤이었다.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하시오. 남인태의 말이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도경의 명령은 현재로서 그것뿐이오. 도경에서도 아직 정신이 없을 테니까 새로운 지시가 있으면 아마 수시로 하달하게 될 거요. 전황을 좀 뭘 아시는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간단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권 서장, 아무 염려할 거 없어. 간단하지 않으면 제놈들이 뭘 어쩌고서. 여순 반란 사건을 좀 보시오. 지금 그놈들 꼴이 어찌 되었어? 이번 도발도 여순 반란 사건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될 거요. 이북놈들이 직접 일으켰고 규모가 좀 크다는 차이뿐이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지가 문제로군요. 그거야 걱정할 게 없는 문제 아니오. 미국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무슨 걱정이오. 여순 반란 사건 때처럼 미국의 화력으로 박살내기 시작하면 그놈들 신세도 잠깐이오. 미국을 믿어요, 미국을. 미국이 또 손을 써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권 사장, 참 별 걱정을 다 하시오.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소. 얼마나 의리 있고 인정 있고 책임감 있어. 우리 경찰들한테 해준 것 하며 빨갱이들을 몰아친 걸 보시오. 이번에도 여순 반란을 진압해버린 것처럼 간단하게 해치우고 말 거요. 미국은 문자 그대로 위대한 나라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 안심하고 그 그늘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요. 예, 여기 딴 전화가 와서 이만 실례해야 되겠습니다. 권 소장은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머리가 멍한 것을 느꼈다. 자신은 그때까지 미국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의식 속에서는 미국은 이미 떠나버린 나라로 되어 있었다.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남 소장이 참으로 용하게만 느껴졌다. 공산주의가 싫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대해서 남 소장처럼 감지덕지하고 우러러 볼 수는 없었다. 일본에 그랬던 것 한 번이었으면 됐지 다시 미국을 향해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민족인이 양심인이 하기 이전에 스스로 부끄러워 참아 못할 짓이었다. 남 소장이 미국을 들먹이는 것은 사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생각이 전혀 엉뚱하다고 할 수는 없었고 어쨌거나 미국이 다시 나서기만 한다면 이번 도발도 별 어려움 없이 해결될 것 같았다.
난리가 났다는 소문은 점심나절까지 읍내 한 통을 휘돌아 남쪽 마을로는 된바람이 되어 퍼지고 북쪽 마을로는 마파람이 되어 퍼지고 동쪽 마을로는 한이바람이 되어 퍼지고 서쪽 마을로는 새바람이 되어 퍼져나갔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그것을 놓고 입을 모으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워낙 놀라운 소식이기도 한데다가 입을 함부로 놀릴 수 없는 성질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사상 문제하면 좌익을 떠올렸고 좌익하면 아는 척도 들은 척도 본 척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못 박혀 있었다. 똑똑한 사람치고 좌익 안 한 사람 없고 좌익 안 해가지고는 똑똑하다는 말 못 듣는다는 말은 해방이 되고 얼마 동안까지만 통한 말이었고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잡아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좌익해서 나만 아는 집 없고 좌익해서 목숨 부지하는 사람 없다는 말로 변하게 되었다. 속마음이야 어떠하든 간에 좌익에 관한 것이면 일체 내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묻게 되어 있었다. 이지숙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한편으로 경찰의 움직임에 신경을 집중하며 하루를 보냈다. 보도연맹에 가입된 것이 아무래도 신경을 자극했던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 내세운 것과는 달리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줄기차게 의심했고 감시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동단위로 모이게 해서 점검을 했고 예고 없이 찾아들어 이런저런 흰소리를 짓거리다 가고는 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해병원 전원장을 대하는 것이 그녀로서는 큰 괴로움이었다. 언제나 목례만 했을 뿐 그런 감정 표현은 물론 말로 하지는 못했다. 전원장은 아무 표정이 없는 얼굴로 앉아있다가 돌아가고는 했다. 도저히 공산주의자일 수 없는 전원장을 그들은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었다. 그런 그들이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그냥 둘 것 같지 않은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상황이 자기네들에게 불리해지면 반드시 보복 행위를 취할 것 같았던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지숙은 차정을 넘겼다. 혹시나 하고 기다렸던 안창민의 소식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에 보도연맹 가입자들 소집이 있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읍내 전체 가입자들을 남국민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켰다. 동네별로 줄을 선 사람들은 80여 명이었다. 모두 침울하거나 불안한 얼굴들이었다. 이지숙은 먼발치로 수아를 찾아냈다. 모시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다소곳이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이게 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모카 야기된 긴급 사태 때문입니다. 어제 38선 전역에서 남침을 도발한 북괴군들은 지금 현재도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 자유대한의 땅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처하여 여러분들은 추호도 경거망동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과거의 죄를 일소하여 불문에 붙인 조국의 은전에 제삼 감사하면서 북괴의 도당을 물리치고 자유대한이 승리할 수 있는 애국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며 권 서장의 목청 돋은 연설이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베풀어준 은전에 대하여 골수에 사무치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멸공전선에 용맹스럽게 나서 북진 통일을 완수하고 백두산 영동에 태극기 날리는 그날까지 분골쇄신 충성을 다 바칠 것을 맹세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만세 삼창을 합시다. 보도연맹 위원장 문기수의 핏발 세운 낭독이었다. 대한민국 만세! 문기수의 선창에 따라 80여 명은 만세 삼창을 하고 있었다. 이지숙은 수화를 아는 체 하지 않고 운동장을 벗어났다. 전원장에게도 처음부터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보도연맹의 소집은 생각보다 빨랐고 좋지 않은 예감은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지숙은 대문의 네모난 기둥 왼쪽 면을 살펴보았다. X 표지가 새로 그어져 있었다. 지령이 있으니 선을 대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되돌아서 칠동으로 걸음을 서둘렀다. 보도연맹 위원, 선달아 입산용왕. 배동무가 곰방대 물부리 속에서 꺼내준 종이에 적힌 안창민의 글씨였다. 이지숙은 종이를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으며 가슴 뭉클해오는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그 생각의 일치가 순간적으로 유발시킨 감정의 떨림이었다. 그 일치는 군당위원장의 직무 수행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교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안창민이 가슴의 바다를 이처럼 격렬하게 출렁거리도록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래요. 그러잖아도 당신을 찾아가려 하고 있었어요. 이지숙은 일부러 당신이라고 해보며 자신의 말에 부끄러워져 자신의 가슴이 붉게 물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투쟁 생활이 피로감과 함께 긍지감을 갖게 했다. 2, 3일 안으로 다시 선을 대겠어요. 씹고 있던 종이를 뱉어낸 이지숙이 말했다. 이지숙은 오리가 넘는 길을 걸으면서도 전 원장을 찾아갈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창리를 살려준 은혜를 생각하면 찾아가서 피신을 권유해야 했다. 그러나 전 원장이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쪽의 신분만 노출시키는 결과가 될 뿐이었다. 그렇다고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찾아가는 것 자체를 그만둘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랬다가 어떤 피해를 당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었다. 이지숙은 전 원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다만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눈치껏 말을 하기로 했다. 전 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자신으로서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자 한 것이다. 치료해주고 재판을 받는 고초를 겪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도연맹이라는 것에까지 강제로 끌려들어간 전 원장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막혔다. 원장님, 바쁘신데 몇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전세는 어제보다 더 나빠진 것 같은데 전세가 자꾸 나빠지면 경찰에서 보도연맹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군요. 이지숙은 전 원장을 쳐다보며 말을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전 원장이 오히려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말보다는 얼굴로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어떻게 하긴요? 전 원장은 그저 부드럽게 웃었다. 자기 마음같이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원장님,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앞에서 주제넘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꼭 무슨 보복을 할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그러세요? 전 원장이 이지숙을 쳐다보았다. 그 얼굴에 약간 놀란 기색이 드러났다. 네, 무슨 근거가 있는 생각은 아니지만 겁을 먹고 한 생각도 아닙니다. 전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숙이 겁먹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같이 재판을 받으며 알았던 것이다. 보복이라면 전 원장이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전시의 보복은 죽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지숙은 일부러 차갑게 말했고 전 원장은 그녀를 놀란 듯 다시 쳐다보았다. 그 많은 사람을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좌익도 아닌 사람들을. 원장님께서는 경찰이 보도연맹 사람들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계속 의심하고 감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보도연맹 사람들이 언제라도 좌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원장은 어두워진 얼굴로 한참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알려줘서 고맙소. 이지숙은 고개를 숙여 보이고 일어섰다. 전 원장은 말없이 이지숙을 배웅했다. 이지숙은 전 원장에게 피신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전 원장은 이지숙에게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을 묻지 않았다. 이지숙은 그 길로 수아를 찾아갔다. 어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몸을 피할 데가 없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수아는 금방 겁이 실린 눈을 크게 떴다. 아무래도 보도연맹에 가입된 게 위험해요. 한 2, 300리 밖에 몸을 피할 데가 있으면 피해야 되겠어요. 오지게 위험한디요. 잘못하면 죽게 돼요. 이지숙은 일부러 강하게 말했다. 험에 그런 소문이 났던가요? 아니, 나 혼자 생각이에요. 험에 그럴란지도 모르제라. 수아는 창백해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글먼 선생님도 한군에 가시는가요? 기대에 찬 눈길을 보냈다. 아니에요. 이런데 서로 짐이 되면 안 돼요. 수아 씨는 나 아니라도 식구가 넷이에요. 들물댁은 가입이 안 됐는데도 떠야 하는가요? 수아 씨가 자취를 감추면 들몰되게 끌려가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렇구만이라. 여유가 없어요. 내일이나 모레 이틀 사이에 피하도록 하세요. 처음에는 함께 입산할까 했었지만 두 아이들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험은 언제까정 피해 있어야 할게라. 인민군이 여길 해방시키면 바로 돌아오세요. 이지숙이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그리 될게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지숙의 말은 단호했고 수아는 그 단호함에 압도되고 말았다. 근데 딴 사람은 몰라도 의사 선생님은 피하시기 해야 할 것인데요. 병원에 들렀다가 오는 길이에요. 어메 고맙구만이라.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정아섭을 치료해준 그 은공은 평생토록 갚아야 될 고마움으로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다. 시골도 괜찮지만 광주 같은 도시도 좋을 거예요. 여러 가지 소식을 빨리 들을 수 있을 테니까요. 찬찬하니 생각해보겠구만요. 근데 선생님은 가실 때 정하시는 게라. 오늘 저녁 안으로 정해야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대답했다.
피 오기 전에 또 만날 수 있을란가요? 아니에요. 자주 만나는 건 위험해요. 만나는 건 이것으로 끝내는 게 좋을 거예요. 짐 같은 건 크게 싸들지 말고 누구 눈에나 나들이 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세요. 내 식구가 한꺼번에 움직이지도 말고요. 그만 가봐야겠어요. 모든 걸 잘 알아서 하세요. 이지숙이 소아의 손을 잡았다. 소아는 손을 맞잡으며 일어섰다. 무사하시시오. 소아 씨도요. 2월 하순의 비가 어둠 속에서 억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비오는 밤이나 눈 내리는 밤의 어둠은 유난스레 짙게 마련이지만 거칠게 퍼부어대는 빗줄기 소리가 요란해 어둠은 더욱 진하게 장막을 친 것 같았다. 자정을 넘기고 28일이 시작되어 2시간 반이 지나고 있는 시각이었다. 어마어마한 폭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다. 그리고 굉음이 뒤따랐다. 한강인 도교가 폭파되고 있었다. 비는 줄기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 시간에 김보문은 손승호와 마주 앉아 있었다. 손승호는 어제 점심나절에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인민군의 선발 탱크 부대가 형무소 문을 밀어붙인 것이다. 내일 이 선배를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나? 꽁초 서너 개를 까서 신문지 쪽에 말며 김범우가 말했다. 그렇게 하지. 손승호는 그동안 많이 말라 광대뼈가 붉어지고 볼이 패어 있었다. 그러나 얼굴 모습과는 달리 목소리에는 탄력이 느껴졌다. 김범우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옆 눈길로 손승호를 보았다. 그의 눈이나 얼굴에는 무슨 끈끈한 기름처럼 피곤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무엇을 응시하듯이 앉아 있었다. 그는 달라져 있었다. 이번에 잡혀 들어가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심적 변화를 일으킨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그는 성급하게도 이번 전쟁의 의미를 규명하려고 들었다. 물론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입장에서였다. 그런 손승호의 모습은 전향했던 고향에서의 손승호가 아니었다. 물론 손승호의 태도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교직을 떠날 생각을 했고 보도연맹 가입을 피해 고향을 등졌고 서울 생활을 새롭게 체험했고 잡혀 들어갔고 그의 속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만큼 헤아려지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따져 묻지는 않았다. 급변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신의 머리부터 혼란했기 때문이었다. 묻지 않아서 그런지 그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만 자세. 너무 피곤해 보여. 김범우는 담뱃불을 껐다. 자야지. 내일이 또 있으니까. 손승호는 무슨 생각에서 깨어나듯이 하며 앉음새를 고쳤다. 김범우는 바지를 벗고 호롱불을 껐다. 그리고 방문에 쳤던 담요를 떼내고 방문을 열었다. 누구 시킨 것도 아닌데 밤이 깊어지자 방문에 담요를 쳤던 것이다. 일제시대부터 몸에 익은 방어 습관이었다. 깊은 밤의 시원함과 함께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가 방 안으로 몰려들었다. 김범우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이제 어찌 되려는가? 곧 말이 되어 나올 것처럼 그 생각은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깊게 들이켠 숨은 한숨으로 변해 나왔다. 김범우는 자리에 누웠다. 빗소리에 섞여 또 총소리가 들렸다. 이 비오는 깊은 밤에도 전쟁은 진행되고 있었다. 날이 새면 서울은 인민군이 완전히 점령하게 될 것이다. 회사는 오늘 오전, 아니 시간을 정확하게 따져 말하자면 어제 오전에 문을 닫았다. 그때까지 접수된 외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군의 원조를 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이었다. 그건 바로 미국의 참전을 의미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기자들의 찬반이 격렬하게 엇갈렸다. 그 논쟁은 이번 전쟁의 견해 차이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그 다음 소식이 정부의 대전 이전이었다. 회사가 하루를 다 채우지 않고 불이 나게 문을 닫은 것은 그 소식의 충격 때문이었다. 서너 시간 전까지도 회사에서는 국군이 서울을 사수한다는 소식을 각 신문사에 응답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사는 문을 닫으면서 각자가 알아서 행동하라고 했을 뿐이다. 정부는 서울을 포기하고 시민을 버렸고 회사는 통신 업무를 포기하고 기자를 버렸다. 그런데도 서울 사수 방송은 하루 종일 계속되고 있었다. 쫓겨나듯이 회사를 나왔을 때 시내의 모습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 장병들의 부대 복귀를 외치고 다니던 군용 차량들이 보이지 않는 대신 어제까지는 눈에 띄지 않던 피난짐을 싼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도 불안한 기색을 완연히 드러냈고 문을 닫은 가게들도 꽤나 많은 데다가 은행 앞에서 사람들이 들끓고 있었다.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 살만한 형편인 그 사람들은 이번 전쟁을 필히 피해야 될 사람들일지도 몰랐다. 각자가 알아서 행동하라는 무책임에 대해서 스스로를 책임질 행동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지 못할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었고 손승호를 만나지도 못한 채로 서울을 허겁지겁 떠나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잠이 오지 않았다. 손승호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았다. 세상이 달라지려 하고 있다. 역사가 뒤바뀌려 하고 있다. 역사가 세 번째로 요동치려 하고 있다. 해방이 되었고 남북에 서로 다른 정권이 섰고 이제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전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고 나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보다 먼저 유엔의 이름을 앞세운 미국의 참전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남쪽에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는 것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신탁 통치의 권한은 이미 끝나지 않았는가? 아니, 신탁 통치 기한이 5년이었으니까 아직 잔여 기간이 남았다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도움을 청해서 그것에 근거하는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남쪽 사람들 절대 다수가 이번 전쟁은 민족 자체의 문제니까 개입하지 말라고 의견을 모으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 참전을 중단할까? 포기할까? 아닐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뜻을 가차없이 묵살하고 참전을 감행할 것이다. 한반도 전체가 사회주의화하여 소련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당초의 계획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철저한 실리 추구의 자본주의 계산법에다가 2차 대전에 이겨 세계 최강이라는 권위주의 자만심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 그들이 그동안 남쪽에 한 투자를 포기할 리가 없고 자기네의 권위를 심은 땅을 남이 넘보게 방관할 리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군정기관을 통하여 공산당을 철저히 파괴하고 친일 반민족 세력을 철저히 옹호함으로써 자신들의 실리 추구와 권위주의 실천을 얼마나 잘 증명해 보였던 것인가. 그때 이미 남쪽 사람들의 의사는 가차없이 묵살되지 않았던가. 친일 반민족 세력의 옹호에 대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을 빼놓고 모든 사람들의 반발과 항의가 그 얼마나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어났던가. 그러나 끝내 친일 반민족 세력의 정권은 세워지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미국은 자기네의 이익을 지키고 충복인 그들을 다시 보호하기 위해서 참전할 이유가 충분할 것이다. 미국이 참전한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김범우는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가슴에 바위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했다.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별로 덥지도 않은데 땀이 끈적거렸다. 비는 말끔히 개어 있었다. 집안의 침울한 분위기와는 반대로 화단의 화초들은 싱싱한 생기로 살아오르고 있었다. 하숙생들로 아침이면 시끌덤벙하던 집안이 절강 같은 정막에 쌓여 있었다. 그렇다고 하숙생들이 다 떠난 것도 아니었다. 한두 명 줄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전과 다름없이 변소를 오갔고 세수들을 했고 방마다 밥상이 들고 났다. 모든 것은 전과 같이 움직여지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에서 소리가 제거되고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전쟁의 한 모습이었다.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김범우와 손승호는 집을 나섰다. 큰 길로 나와 가게에 들어간 김범우는 담배부터 샀다. 담배가 진작 떨어지기도 했지만 전화를 빌려 쓰기 위한 비위 맞춤이었다. 이학송은 고참 기자답게 귀한 전화까지 회사에서 가설해주고 있었다. 이 선배님이십니까? 저 김어무입니다. 김영. 그동안 어찌 지냈소? 별일 없지요? 그동안 고생을 겪은 사람답지 않게 이학송의 목소리에서는 힘이 느껴졌다. 제가 할 인사를 그렇게 급하게 하실 건 뭡니까? 이학송이 껄껄거리고 웃었다.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좋아요. 경찰서에서 맞은 거 형무소 밥으로 다 치료했소. 손형이 어제 서대문에서 풀려난 걸 보고 선배님도 나오신 걸 알았지만 일부러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손영이 서대문에서 풀려나다니? 도통 면회가 안 돼서 소식을 전하지 못했었는데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손영과 함께 뵙고 싶은데 시간이 어떠십니까? 만납시다. 시내 돌아가는 걸 보려던 참이었으니까. 보신각 뒤 그 다방에서 봅시다. 김범우는 가게를 나서며 담배를 빼물었다. 기다리고 있던 손승호가 불쑥 말했다.
자네 짐작이 맞네. 어젯밤에 한강다리가 끊겼다는군. 그거 난리 났군. 성냥을 그어대며 김범은 코웃음 섞어 말했다. 뭐가? 뭐긴 뭔가. 인민공화국 치하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사람들 말이지. 전국적인 비율로 따져보자면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들이 제일 많이 못자리판을 이룬 곳이 서울 아닌가. 그런데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다리를 끊어버렸으니 그 사람들 다 도가내든 쥐가 됐으니 말이야. 잘된 일이지 뭐. 그래도 빠져나갈 놈들은 다 정부 따라 빠져나간 거 아닌가? 전과 다른 손승호의 모습을 김범우는 또 느끼고 있었다. 그래봤자 그 숫자는 얼마 안 될 거네. 서울 못 떠난 놈들은 지금쯤 이승만한테 욕을 퍼부어대며 한강으로 몰려나가고 있겠군. 손승호가 코웃음을 쳤다. 가면 뭘 하나? 한강이 개울이 아닌데. 저기 한 집이 도망치고 있구만. 손승호가 턱으로 가리킨 쪽에는 피난짐을 이고진 한 가족이 길을 건너고 있었다. 저래 가지고 언제 한강까지 가겠나. 어쨌거나 이북에서 그랬던 것처럼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들은 용납하지 않을 테니 서울에서 일어날 인명피해가 극심하게 생겼어. 자네 지금 인명피해라고 했나? 마땅히 죽어야 될 놈들을 죽이는 건데 피해는 무슨 피해란 말인가? 너무 그리 들이대지 말게. 내가 민망해지네. 그 자들을 편들자는 게 아니라 상황을 말한 것뿐이네. 손승호가 저리도 격렬해질 만큼 이번에 잡혀들어가 못당한 일을 당한 게 분명하다고 김범우는 생각했다. 자네를 민망하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이번 전쟁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민족 통일을 달성하려는 세력과 친일 민족 반역으로도 부족해서 다시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신식민주의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네. 그게 자네가 정의한 이번 전쟁의 의미인가? 그렇다고 할 수 있네. 좋은데 너무 민족 내부 문제로 국한시켜보는 건 아닌가? 우리를 강제로 분단시킨 미소의 책임과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닐까? 당연하지. 그건 그만하세. 길바닥에서 길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네. 이따가 이 선배 만나서 계속하세. 그러지. 손승호는 손바닥으로 입을 훔쳤다. 그 몸짓에서 김범우는 보도연맹 가입을 피해 자신을 찾아들었을 때의 손승호를 떠올렸다. 서울로 도망쳐온 경위를 대충 이야기하고 나서 그는 그때도 입을 야무지게 훔쳤던 것이다. 어쩌면 그때부터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부양가족이 많은 형편에 직장을 버리고 친구 하나만을 믿고 서울로 피신을 하면서 남달리 생각이 많은 그가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인가는 짐작이 어렵지 않았다. 예상했던 대로 신하는 인민군에게 점령되어 있었다. 원남동 로터리에서부터 탱크와 인민군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억새풀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위장하고 있는 인민군 병사들의 모습에서 전장의 폭음과 화약 냄새가 그대로 느껴져 왔다. 김범우의 의식 속에서는 아무 시차 없이 버마 전선이 다가들었고 이 전쟁에서 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또 고개를 들었다.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개라도 한 마리 잡아야 되겠는데요? 김범우는 이학송에게 인사했다. 이학송은 그 좋던 얼굴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다. 좋지. 보시내가 게장국 당할 게 뭐 있겠어. 더구나 여름인데. 그런데 선영은 어떻게 된 일이오 도대체? 이학송은 대뜸 손승호에게 관심을 드러냈다. 네, 그게 일종의 필화 사건인데요. 손승호는 될 수 있는 대로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나갔다. 결국 저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자들이 작성한 조서에 지장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남로당 비밀 아지트로 둔갑하고 저는 남로당 프락치가 되어 서대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장님도 지장을 찍은 걸 보면 고문을 더 당할 필요 없이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려 했거나 아니면 고문으로 자포자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재판을 기다리다가 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거 참... 이 시대의 전형적인 조작극이로군요. 이학송은 쓴 입맛을 다지고는 담배를 깊이 빨았다. 온갖 방법의 고문 앞에서 휘거나 꺾이는 것. 그건 분명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이겨내지 못한 굴욕이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 혐오를 일으키는 괴로움이고 고통이다. 그러나 그건 패배는 아니다. 이학송은 자기도 전향서를 썼다는 말을 차마 하기가 어려웠다. 이 선배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손영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영은 이번 사건으로 생각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전에 탈사상적이랄까 순수 인간주의랄까 하는 입장에서 또다시 좌파 의식으로 돌아선 게 아닌가 합니다. 전역에서 재전향이라고나 할까요? 이번 전쟁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민족통일 주구 세력과 친일 민족 반역자에서 신식민주의자로 바뀐 매국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적극적 입장이 됐습니다. 손영의 태도에 대해서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승호가 이학송을 만나고자 한 뜻을 헤아려 김범우는 대신 말을 했고 손승호는 입가에 미묘한 웃음을 칠한 채 듣고만 있었다. 하하. 손영은 이번 전쟁을 그렇게 보시오. 이학송은 손승호를 이윽히 쳐다보았고 손승호는 쑥스러운 듯 웃음을 흘렸다. 손영의 생각은 어느 국면에 전곡을 찌른 판단인 것 같소. 내 생각으로는 이번 전쟁의 양상이랄까 이유 그리고 목적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복잡한 점이 많이 있어. 지금은 해방 직후의 단계가 아니고 양쪽 정권이 수립되기 직전의 단계도 아니고 서로 적대하는 두 정권이 나름대로 기반을 구축한 단계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관점의 차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 그러나 보다 올바른 판단은 있게 마련이고 착오를 줄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주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소. 먼저 우리를 분단시키고 오늘의 대립 상황을 주도한 미소를 주체로 하는 시각인데 상반된 이데올로기로 대립하고 있는 두 강대국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는 그들의 냉전을 실전으로 대실 싸울 왈 이데올로기 대리전쟁이라는 판단이요. 미소의 관계와 우리의 분단 현상과의 관계에서 볼 때 아주 그럴듯한 판단이 아닐 수 없어. 그러나 그 판단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아무 뜻도 생각도 없는 바보나 천치로 그야말로 괴뢰 노릇이나 했다는 뜻이 돼요. 물론 그 판단에는 두 나라에게 이 땅의 강점과 분단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뜻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 민족을 스스로 비하시키고 모멸하고 민족의 삶이나 존재를 부정하는 허점을 가지고 있어. 그와는 달리 우리 자신을 주체로 하는 시각인데 그러자면 해방의 시점을 연장해서 우리를 보아야 할 것이요. 해방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커다란 역사 변동의 계기나 전환점인 것이 분명했는데 미소가 강점하지 않고 해방을 맞이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 것이냐 하는 점이요. 사회혁명이나 사회개혁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것이었소. 그것은 계급적으로 지주제도를 척결하는 것이었고 민족적으로 친일 반민족 세력들을 처단하는 것 아니었겠소. 그런 역사적 욕구 앞에서 이데올로기라는 건 그것이 무엇이건 상관이 없어. 그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이데올로기로 채택되고 빛을 내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 욕구가 강대국 점령 하에서 중단되고 좌절된 것이 바로 남쪽 땅이요. 그 욕구는 어쩔 수 없는 폭력 앞에서 숨을 죽인 것이지 소멸되거나 해소된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설득력을 잃고 불신의 대상이 된 것에 반해 사회주의는 상대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었어. 그런 상태로 두 정권은 대치하면서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실현을 위해 통일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게 되었어. 한쪽은 무조건 공산주의를 없애자는 통일이고 다른 쪽은 사회혁명을 이루자는 통일인데 어느 쪽이나 그 방법으로는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었어. 바로 이 대목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 미국이 아니었으면 해방이 되고 깨끗하게 처단당했을 자들에게 미국이 국가 정치 권력을 만들어주고 무장을 시켜주고 해서 이제 그 반민족 세력들이 제놈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오히려 민족을 강제 동원해서 제물로 써먹게 되었다는 것이오. 그리고 그놈들의 권력을 무너뜨리기까지 무고한 민중들이 수없이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어. 이것이 다 미국이 저지른 죄요. 그러나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한 피를 흘리더라도 역사 이번 전쟁은 우리 민족의 삶에 박힌 모든 갈등과 모순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외세와 반민족 세력을 동시에 척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오. 김범우는 이약송을 그저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약송은 손승호보다 한술 더 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선배님은 어쩌겠다는 겁니까? 우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김범우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취할 입장도 함께 말이 된 것 같은데. 무슨 새삼스러운 소리를 하느냐는 듯이 이약송이 떫은 표정을 지었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명이고 우둔이고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요. 얘기 서두에서 말했지만 지금은 해방 직후도 두 정권 수립 직전도 아니오. 제3의 입장이란 있을 수 없어. 김범우는 가슴이 막히는 걸 느꼈다. 미국이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내 입장은 분명해지오. 전쟁이 어떻게 되다니. 질 게 뻔하니까 좌에 서지 말라. 그 말인가? 그거야말로 기회주의적 결과론이네. 손승호가 정면으로 내쏘았다. 아니, 자네는 왜 그리 달라졌나?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김범우는 참아왔던 말을 꺼내고 말았다. 글쎄, 뭐라고 할까. 변한 게 아니라 저 멀리 가 있던 생각을 가깝게 끌어당긴 것뿐이네. 난 일방적 반공교육을 시키면서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했고 내 생각이 환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네. 그러면서 교직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커져갔지. 그 고민을 자네한테 비쳤는데 기억하나 몰라. 그 생각이 커져가면서 서로 맞선 두 정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난 어느 편에 서야 하나 하는 구체적인 고민까지 하게 됐지. 그 말을 자네한테 물으려다가 그만뒀었지. 그리고 보도연맹 때문에 서울로 도망오며 그 구체성은 더 강해졌고 이번 사건으로 고문을 당하면서 나는 내 생각의 잘못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아니야, 정하게 되었네. 그것이 뭔 줄 아나? 나를 고문하는 형사놈을 향해 니놈 같은 민족 반역자를 한 놈만 죽이고 나도 죽을 수 있다면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짓떨림이었네. 단순하고 유치한가? 그러나 명쾌하고 확실하네. 관념이 아니고 체험이니까. 그 결심을 지킬 좋은 기회가 온 거네. 김범우는 손승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떤 신념에 찬 손승호는 한 10년쯤은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았고 책을 탐하던 그가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면 얼굴이 상기되곤 했던 사범학생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김범우는 손승호에게도 이약송에게도 아무 할 말이 없었다. 손승호의 경우는 그의 말 맞다나 관념이 아니라 체험이었고 이약송의 경우는 그 나름의 논리에 빈틈이라고는 없었던 것이다. 이제 제3의 입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은 무서운 데가 있었다. 그 말은 다른 말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김범우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한강다리가 폭파됐는데 서울은 어찌 되겠습니까? 손승호가 이약송에게 물었다. 이승만이 어지간히 다급했던 모양인데 글쎄요. 인민군 입장에서는 좋고도 나쁘게 된 게 아닌가 싶소. 전국에서 모여들어 드글거리고 있는 친일 반역 세력들의 발을 일시에 묶게 된 것은 좋을 것이고 얼마 동안이라도 전진이 중단된 것은 나쁘고 그렇지 않겠소? 그런데 서울에 몰려있는 친일 반역 세력들은 얼마나 되고 그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손영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두는군요. 글쎄요. 나도 오래전부터 서울에 몰린 친일 반역 세력들이 대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보고는 했었소. 한마디로 서울은 친일 반역자들의 도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거요. 서울의 구조를 따져보고 사건들을 점검해보면 그 답은 금방 나오게 되어 있어.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수도였으니 정치 도시고 양반 도시고 소비 도시였어. 그 양반님네들이 경복궁 가까운 발판동, 제동, 가회동, 안국동, 인사동까지 자리 잡아 양반 동네를 이루었고 그 아래 종로동을 중심으로 그들의 소비 생활을 바치고 있는 상인들이 자리 잡았소. 그런데 일정시대가 되잖았소. 일본 놈들은 경복궁 안에다가 총독부 건물을 들이앉히고는 옛날 양반들과 맞대거리도 하겠다는 듯 북악산과 맞바라보고 있는 남산 아래 필동, 회연동부터 시작해서 반원을 그리며 원효로, 만리동, 효자동까지 진을 쳤고 그들의 상권은 을지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어. 필동에서 효자동까지 적산 가옥이 그리 많은 게 그 까닭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은 조선시대가 무색하게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실시했고 그 바람에 양반님네들은 나라 팔아먹고 대신 얻은 감투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 생활을 거의가 했어. 거기다가 출세욕을 가진 지방 지주나 그 자식들이 또 하나 부자촌을 만들었는데 그게 명륜동이고 해화동이요. 그들이 서울 양반동네 옆으로 자기네들 집을 이어붙인 게 재미있어. 순경이나 여러 종류의 하급 관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을 것이고 해방되기 직전까지 그 인구가 대략 55만 정도였는데 해방이 되고 1947년 중반까지 그 배 이상이 늘어나고 말았어. 귀한 동포, 지방의 상경자 등도 있지만 그 절대적인 수는 50만이 넘는 월남자들이었어. 우리가 친일 반역자들을 130에서 150만으로 추산하는데 이북에 퍼져있던 친일 반역자들은 그때 모두 몰려 내려온 셈이요. 물론 그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몇 퍼센트는 있어. 자, 이렇게 볼 때 현재 서울 인구 140~50만 중에서 친일 반역자 아닌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소? 어림잡아 친일 반역자들이 반을 넘지 않을까 싶소. 그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건 앞으로 두고 볼 일이오. 이학송이 물잔을 들었다. 예, 중대한 문제로군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손승우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난 좀 가볼 데가 있는데 우리 또 만나기로 합시다. 이학송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손승우가 말했다. 자기와 이학송 사이를 손승우가 비집고 끼어든 것 같아 김범우는 서먹한 듯한 묘한 기분을 느꼈다. 밖은 여름 햇살이 따가웠다. 시가지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시가전을 치르지 않은 도시는 부서진 곳 없이 말짱해서 건물들만으로는 전시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전시는 역시 전시였다. 사람들의 두서없는 듯한 발걸음, 불안하고 두려움에 찬 눈빛, 문을 닫은 상점들, 평소보다 많이 줄어든 행인들, 그런 것들이 합쳐져 썰렁하고 횡댕그렁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인민군 병사 20여 명이 두 줄로 발을 맞춰 강화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손승우는 그 낯선 복장의 군인들을 눈여겨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로 갈까? 김범우가 물었다. 당장 할 일이 없으니 집으로 가야지. 두 사람은 안국동 쪽으로 길을 건넜다. 그들이 집에 도착해보니 송경이가 와 있었다. 선생님! 마루에 걸터 앉아있던 그녀는 그들을 보자 울음을 터뜨리듯이 하며 내달아왔다. 그녀는 김범우 앞에 우뚝 멈춰서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어깨가 들먹거렸다. 어쩐 일이오? 김범우는 난처한 눈길로 손승우를 쳐다보며 물었다. 손승우는 시이 굳고는 관심 없다는 듯 발을 옮겼다. 선생님, 절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얼굴을 가린 채 울음 섞어 말했다. 뭘 말이오? 한강다리가 끊겼어요. 김범우는 일그러지는 얼굴을 하늘로 들었다. 그러니 한강을 건너게 해달라는 말인 것이다. 덥소. 우선 안으로 들어갑시다. 김범우는 이상하게 짜증이 나는 것을 꾹 누르며 앞장섰다. 짜증은 그녀의 탓이 아니라 그녀를 짜증바지로 삼으려 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송경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문 옆에 앉았다. 다리가 끊긴 건 나도 아는데 내가 도울 방법이 막연하잖소. 선생님, 절 도와주실 분은 선생님밖에 안 계세요. 송경이는 눈물로 붉어진 눈으로 목소리보다 더 절박하게 말하고 있었다. 친척 집에 있다면서 거긴 어떻소? 밥하는 노인네하고 중학생 둘뿐이에요. 대학생 동생은 어떻게 됐소? 한강을 헤엄쳐 건너는 걸 보고 이리 왔어요. 저런 못된 사람이 있나. 누나를 떼놓고 혼자 가버리다니. 책을 뒤적이고 있던 손승우가 불쑥 말했다. 그게 아니에요. 혼자 안 가겠다고 하는 걸 제가 막 물속으로 밀어넣었어요. 난 김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건널 테니까 먼저 떠나라고 한 거예요. 동생은 그 말 듣고서야 떠났어요. 김범우는 자신도 모르게 올가미가 씌어진 것을 느꼈다. 왜 꼭 서울을 떠나려고 그러오? 어머 선생님, 서울은 빨갱이 세상이잖아요. 김범우는 무의식적으로 손승우를 보았다. 손승우는 책장만 넘기고 있었다. 한강은 폭이 넓은 데다 곳곳엔 물살이 세서 내 힘으론 돕기가 어렵소. 딴 데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면 그냥 서울에 있으시오.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수영을 얼마나 잘하시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은 만성리 앞바다에서 학생을 둘이나 구해내셨잖아요. 선생님은 우리 여학생들의 호프였어요. 동경이었고요. 그리고 전 빨갱이는 죽어도 싫어요. 그것들 생각은 무경우하고 뻔뻔스럽고 하는 짓은 징그럽고 더러워요. 이봐 학생, 무슨 말을 그리 막 하나? 손승호가 책을 탁 덮으며 송경이의 얼굴에 시선을 꽂았다. 제가 무슨 말을 막 했어요?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무엇 때문에 지주나 부자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들어요? 그게 무경우하고 뻔뻔스럽지 않으면 뭐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왜 자기들 멋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 짓이 징그럽고 더럽지 않단 말이에요? 염상진 쟤까지 게 뭔데 우리 아버지 죽여요. 우리 아버지가 제 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빨갱이는 제 평생 아니에요. 우리 식구 평생 원수예요. 송경이의 곱상하게 생긴 얼굴은 표독스럽게 변해 있었다. 손승호는 눈길을 거두며 고개를 저었다. 김범은 또 하나의 선우진을 보고 있었다. 어이 범우, 저 학생은 구제불능일세. 새로워진 서울에서 단 하루도 더 살 자격이 없네. 날도 더운데 수영도 할 겸 당장 건네다 줘 버리게. 손승호의 환한 목소리였다. 알고 보니 선생님은 사상이 아주 불온하시군요. 어허,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오. 김범우는 엄한 얼굴로 송경이를 꾸짖고는 한강은 어떤 형편이었어? 말을 바꾸었다. 네, 사람들은 몰려들어 들끓는데 배는 없었어요. 젊은 남자들은 더러 동생처럼 헤엄을 쳤고요. 강 복판에서 떠내려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거 말고 도강을 막는 경비 같은 건 없었어? 그때까진 없었어요. 어디 건너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송경이는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잡으며 몸을 떨었다. 미모의 얼굴에 감격스러움이 넘쳤고 김범우를 바라보는 눈에는 야릇한 빛이 타고 있었다. 이른 저녁을 먹고 집을 나섰는데도 뚝섬에 다다랐을 때는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잘생긴 미루나무들이 큰 키를 자랑하며 강변 언덕을 따라 숲을 이루고 있었고 넓은 남새밭이나 참외밭 사이로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농가에서는 전혀 전쟁을 느낄 수가 없었다. 예상과는 달리 강변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인도교 가까이나 마포 강변으로 몰려든 것이 분명했다. 시내 중심에서 보자면 그곳이 거리가 가깝기도 했다. 김범우 자신이 직선 거리를 따져 뚝섬으로 나온 것처럼 김범우는 모래밭을 걸으며 강 건너편을 살펴보았다. 회색빛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어서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나지막한 산들만이 윤곽이 잡혔다. 김범우는 물가에 앉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를 깊이 빨며 도착 지점을 대각선으로 눈짐작하고 있었다. 물 흐름을 따라 헤엄치다 보면 현재의 위치보다 꽤나 아래 지점에 당도하게 될 터였다. 혼자 헤엄을 치더라도 물살에 밀리게 마련인데 수영을 못하는 여자를 달고 헤엄을 치자면 물 흐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헤엄은 좀 칠 줄 아오? 아니에요. 멍청이에요. 벌교 사람답지 않게 어쩐 일이오? 포구를 옆에 끼고 살았으면서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만 했지요. 바닷물에 목욕만 하신 모양이군. 여자들은 다 그런걸요. 물에 뜰 수는 있어? 머리까지 넣으면 떠요. 그나마 다행이오. 준비합시다. 김범우는 꽁초를 모래밭에 찌르고는 일어섰다. 그리고 훌렁훌렁 옷을 벗기 시작했다. 몇 개 입지 않은 여름 옷이라서 곧 팬티만 걸친 김범우의 알몸이 드러났다. 근육이 요란스럽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건장한 체구였다. 그는 바지에서 혁대를 뽑아 허리에 둘렀다. 그리고 옷가지들을 왼쪽 옆구리의 혁대에 끼워 넣었다. 자, 이거 봐요. 여길 꽉 잡아요. 김범우는 오른쪽 옆구리 혁대를 잡아내려 보이며 송경이를 쳐다보았다. 전 어떡해요? 송경이는 운동화까지 그대로 신은 채로 서 있었다. 그녀는 플레어 원피스 차림이었다. 머리나 바짝 묶고 운동화나 벗어요. 그녀는 김범우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의 운동화도 김범우의 왼쪽 옆구리에 매달았다. 자, 겁먹을 것 하나도 없이 여기만 잡고 있으면 돼요. 놓치지만 않게 잡으면 됐지 너무 힘줘서 잡을 필요도 없어요. 괜히 몸만 굳어지니까. 숨만 여유 있게 쉬면 다 물에 뜨게 되어 있어요. 그 뭉툭한 발을 가지고 개나 돼지도 헤엄을 치니까 거기에 비하면 사람의 손발을 헤엄치기에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는 거요.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겁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자, 가봅시다. 김범우는 물을 첨벙거리며 강으로 들어갔다. 잠시 망설이듯 하던 송경이도 옷자락을 여미며 발을 물속에 넣었다.
어둠은 더 진해져 있었다. 물이 배꼽잠에 차오르자 김범우는 걷기를 멈추었다. 이제 여기 잡아요. 김범우는 혁대를 잡아당겨 손 넣을 공간을 만들며 송경이를 쳐다보았다. 김범우보다 키가 작은 송경이는 가슴 가까이까지 물에 잠그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주저하며 혁대를 잡았다. 자, 갑니다. 김범우는 몸을 물에 띄웠다. 송경이도 눈을 질끈 감으며 숨을 들이켰다. 어둠 저편 멀리서 종소리가 먼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신호탄이 어둠 속에서 꽃처럼 고운 빛깔로 피어나고 있었다. 인도교 쪽이었다. 김범우는 물 흐름을 따라 서두름 없이 평영으로 헤엄치고 있었다. 밀물인데다가 사람까지 매달려 있어서 바다에서보다 몇 갑절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질게, 이게 무슨 짓인가? 구제불능인 대가를 가진 여자를 살려주려고 손승호, 그 자식도 우스워. 제놈이 무슨 서울시 인민위원장이나 되는 것처럼 추방령을 내리듯이 하지 않았나. 결국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쌍방이 원했던 전쟁이고 서로 이긴다고 장담했던 전쟁이었지. 허나 서로 이기는 전쟁도 있나?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전쟁은 없었다. 이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손승호의 말도 맞다. 이학송의 말도 맞다. 올바른 의식으로 역사를 본 판단이다. 그러나 전쟁은 그것만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지 모르지만 전쟁 자체가 정의는 아니다. 전쟁은 정의도 사상도 아니다. 윤리나 도덕은 더구나 아니다. 전쟁은 오로지 힘일 뿐이다. 철저한 폭력으로 결판나는 약육강식이다. 그런데 미국이 참전을 한다. 어떻게 될까? 독일과 일본을 동시에 상대해서 이긴 나라, 그 기세로 세계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나라, 물량작전으로 독일을 초토화시키고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나라, 일본이 갑자기 항복하는 바람에 나를 써먹지 못했듯이 비축된 화력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나라, 그 미국이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려 한다. 위험천만이다. 위험천만이다. 선생님, 팔이 쥐가 나려고 해요. 송경이의 다급한 소리가 어둠을 울렸다. 혁대 놓지 말아요. 김범우는 헤엄 동작을 멈추고 송경이를 부단했다. 오른쪽 팔에 그녀의 젖가슴이 뭉클하게 눌렸다. 제길. 그는 혀를 차며 그녀를 왼쪽으로 돌렸다. 이제 오른손으로 여길 잡아요. 거의 다 와갈 테니까 겁먹지 말아요. 김범우는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강은 어둠으로 차 있을 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주책 없이 담배 생각이 났다. 담배가 여태껏 함께 헤엄쳐왔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비엄하게. 앞으로 어느 시간까지는 그 즐기는 담배를 꼽아 굶게 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먼 총소리는 더 자주 울렸다. 그러나 그건 공격의 총소리가 아니라 경계의 총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먼 신호탄이 방향잡이 노릇을 해주었다. 물 흐름에 밀려 그녀의 몸이 자꾸 부딪혀와 헤엄치기가 아까보다 훨씬 거북하고 힘들었다. 손승호가 얄미워졌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배를 깔고 책을 읽고 있을까? 인공치하에서 활동을 꿈에 부풀고 있을까? 잘못했다. 그 친구를 끌고 나오는 건데. 기왕 활동을 하려면 염상진 선배한테 가는 게 좋았을 텐데. 염 선배가 얼마나 반가워하고 손승우는 또 얼마나 떳떳했을 것인가. 그 생각을 왜 미리 못했을까? 염 선배나 안창민은 지금쯤 기분이 어떨까? 기가 막히겠지. 감격일 거야. 혁명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면서 그만큼 매력도 있어. 제3의 입장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막연할 건 없다. 그러나 간단하지가 않다. 선생님, 땅이에요, 땅! 송경이의 감격적인 외침이었다. 옆구리에 매달려온 그녀의 발에 강바닥이 먼저 닿은 것이었다. 김범우는 몸을 세웠다. 물은 가슴 밑에 깊이었다. 갑자기 맥이 쳐지는 걸 느꼈다. 느릿느릿 발을 옮겨 놓았다. 물이 발목에 찼을 즈음이었다. 선생님, 고마워요. 송경이가 그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다. 뭐 고맙기는 같은 고향 사람인데. 그는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김범우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비벼대며 울먹였다. 얼굴처럼 그녀의 몸도 김범우의 몸에 밀착되어 있었다. 됐어. 자. 김범우는 거북해서 자신의 몸을 뒤로 빼면서 그녀의 몸을 밀어냈다. 그런데 밀어낸 것보다 몇 갑절 강한 힘으로 그녀는 매달려왔다. 선생님, 제발 이대로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을 사랑해요. 그게 무슨 김범우의 말은 그녀의 입술로 막혀버렸다. 그녀의 입술은 정상이 아닌 체온을 품고 그의 입술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물에 젖은 얇은 옷 속에 담긴 그녀의 몸 부분이 입술처럼 자신의 몸을 자극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짝 긴장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혀 입술을 떼내며 그녀를 떠밀었다. 그러나 그녀는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녀에게 가해진 자신의 힘과 그녀가 매달리는 힘에 이끌려 그녀와 함께 나둥그러지고 말았다. 그녀가 아래 깔리고 그가 위에 얹힌 민망한 체형이 되었는데도 그녀는 목에 감은 팔을 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짓이여? 난 결혼한 사람이여. 알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전 선생님을 사랑할 뿐이에요.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는 속삭이고는 다시 그의 입술에 입술을 부딪혀왔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서 싸한 풀 냄새를 맡았다. 그 순간 자신의 남성이 일어서는 것을 느꼈다. 안 돼. 그는 자신의 남성을 갈겨댔다. 이러면 안 돼. 자. 그는 두 팔로 모래바닥을 떠밀었다. 저를 드리고 싶어요. 저를 드리고 떠나고 싶어요. 둘만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둠뿐이에요. 그녀는 딸려 올라오며 뜨거운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의 속삭임을 따라 그의 남성은 불붙어 오르고 있었다. 그 불길 속에서 그의 의지는 땔감일 뿐이었다. 그는 팬티를 벗어 던졌다. 그를 따라 그녀도 팬티를 벗었다. 사랑해요. 그를 받아들이는 그녀는 뜨겁게 요동했다. 그의 단단한 육체만큼 강한 뜨거움에 휘말리며 그녀는 휘어진 하늘에 매달린 무수한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미안하오. 다 내 잘못이오. 그녀 위에 몸을 뿌려버린 그가 쉰 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바란 거예요. 전 너무 행복해요. 그녀는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쏟아져 내린 수많은 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김범우는 한 팔을 베개로 그녀에게 내준 채 못 견디게 담배가 피우고 싶은 것을 견디며 모래바닥에 누워 있었다.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한테서도 성욕을 느끼고 관계를 통해 희열을 느끼는 수컷의 야비하고 무분별한 본능이야.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는 심증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한 수컷의 이 뻔뻔하고 모렴치한 심보야. 미친놈아.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전쟁이 터진 판에 이게 무슨 짓이냐? 전시해도 밥은 먹고 똥은 눈다고? 답 한번 멋지다, 미친놈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어서 떠날 준비하시오. 선생님, 기왕 건너오신 김에 함께 가시지 않을래요? 뭐라고? 김범우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아니에요. 제 욕심일 뿐이에요. 선생님이 좌익사상을 가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강을 건네준 게 더 고마워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떠나도록 하시오. 성욕의 찌꺼기인 허탈감을 먼 총소리가 강요하는 긴장으로 털어내며 김범우는 물젖은 옷을 집어들었다. 송경이도 몸을 일으켰다. 12. 산골짜기를 울리는 한밤중의 총소리들. 38선 부근으로 이동될 것 같던 심재모의 중대가 대기 명령을 받은 것은 27일이었다. 모든 전선이 후퇴를 하고 있는 전황 속에서 부대 이동은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 전투태세를 갖춘 채 불안한 닷새가 지나갔다. 모든 전선에서 밀리다 보니 날이 바뀔 때마다 위도에 맞춰 도시를 빼앗기고 있는 형국이었다. 서부, 중부, 동부의 전선에 따라 의정부, 춘천, 강릉, 서울, 원주, 삼척 하는 식이었다.